최현학과 함익병의 폴리티컬 메디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혁입니다. 최현혁과 함익병의 정치 메디신 혹은 폴리티컬 메디신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큰 거대 언론사도 아닌 뉴스핌에서 글로벌 민주주의 공헌상이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시상을 네. 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네. 오늘은 말씀 주신 그 뉴스핌 민주주의상이라고 하는 상을 이제 올해 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이 그 이제 1회 이제 선정하는 그 것이 됐는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올해 그 스웨덴의 VDEM이라고 하는 바라이어티 오브 데모크래시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VDEM. 네. VDEM이라는 데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소에서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그랬고요. 뭘 지적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정말. 망가지고 있다고 네. 후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늘에서 혹은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리고 인권 그리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분들 그리고 부패에 대해서 그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취지가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상을 드리는 그런 상의 목적으로 저희 상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이 좀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글로벌리 민주주의에 공헌한 분들인가요? 네, 후자가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네. 저희들이 이제 선정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이제 좀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한 50 내지 60명 정도를 저희들이 스크리닝해서 그분들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제1회 뉴스핌 민주주의상. 그래서 오늘은 수상자 선정 과정을 조금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핌 상이란 뭘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선거 민주주의 개선, 그리고 민주적 절차 정립, 부패 근절, 사회 갈등 해소 등 이러한 이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뉴스핌이 좀 더 이제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민주주의 그 기여에 좀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 상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과정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기준으로는 그 선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스크리닝 과정 속에서 한 명도 한국인이 선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마땅히 선정될 만한 분이 떠오르지 않았나 봐. 여러 선정위원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먼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노력한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린데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있는 동안 지금 제 1회 상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고요.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순 교수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최용준 교수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교양학부에서 정치학 가르치고 있는 김영순입니다. 네. 제 관심사는 복지국가, 사회정책 이런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정치학을 공부하진 않았고요. 주로 정책에 관심이 있는데 조금 더 정책의 관점에서 이 상을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쭉 활동을 하셨는데 몇 분이나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스크린 한 대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그 구글을 열심히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대상이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얼굴을 좀 알려지고 이름 알려진 분들은 한 번은 다 거쳐갔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와 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검색어라든지 뭐 활동가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글로벌 민주주의나 부정부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 검색 엔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저희가 보기도 했고요. 네. 아마 우리 위원장님 최현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또 뉴스핌이 각국 대사관들에게 또 의뢰를 해서 추천도 예, 받으시고. 추천을 저희가 다 받아서 저희가 찾은 여러분들 그리고 또 대사관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한 분 한 분을 좀 스크리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재 최종 몇 명 올라와 있죠? 네. 1차 저희를 이제 뉴스핌 기자단께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추천 좀 부탁드렸고요. 33명이 추천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2차 자료로는 주한 외국 공관들이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께 사실 이제 좀 추천을 좀 부탁드렸어요. 네. 한 3인 정도씩을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애석하게도 한 분만 추천이 됐어요. 온두라스에서 딱 한 분. 왜 그런 일이 네.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추천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없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참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파성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사관이라는 건 공관인데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기에는 그 선정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지 않나. 이건 순전히 저희 추측인데요. 적어도 그런 러시아 생각을 대사관에다가 해봤습니다. 공사 신청했을 때 나날리가 거명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독재국가 민주주의 네. 안 된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민주주의에 공헌한 사람들이 반정부 인사인 경우가 많아서 추천되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선진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데서는 그런 정파성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우리 국가는 이 사람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기가 공관에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었을까. 그런 어느 생각이 나라나 들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볼 것 같으면 불편한 존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뭐 반대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공헌하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뭐 현재 열심히 정부에게 뭐 민주주의나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람을 그 대사관에서 추천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면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사연이 겹쳐서 대사관 추천은 생각보다 그렇게 맞습니다. 효용성이 높은 도구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뭐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년에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네. 그 숨어 있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자신 있게 이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시는 분들이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정권에서 혹은 그 전 정권에서 역대 활동하신 분을 한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상징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하신 분들을 한번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평화상을 받으신 김대중 대통령이랄지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랄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정 기준이 생존하시는 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더 선정이 어려웠지 않겠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한 3주 정도를 드렸는데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3주 동안이 너무 짧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우리 이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일단은 제가 함께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분들 같이 그 재미있게 그리고 또 공부하는 기분으로 그 해볼 분을 한번 제가 이제 의뢰를 드렸고요. 그래서 최영준 교수님은 저나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워낙 학구적이세요. 그리고 워낙 다양하게 국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그 연구하면 뭐
2인자라고는 좀 서러울 정도로 참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괜찮으십니다. 한 10여 년 이상 이제 교류를 해왔고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순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 7년 8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뵙고 같이 이제 그 스웨덴에도 오시고 그리고 같이 이제 다양한 토론도 이제 다른 맥락으로 같이 했었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고서 한번 이거를 해보자고 이제 의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재밌게 일했습니다. 네. 네. 현재 그럼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는 3명입니다. 일단 3명이 네. 시작한 거고요. 네. 좀 더 앞으로는 더 이제 횟수가 진행될수록 많은 분들을 모시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이 선정한 그 심사 대상자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33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단에서 33명,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1명,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시작할 때 심사위원단에서도 그러면 10명씩 그럼 30명 정도를 추려보자라고 해서 다 10명씩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0명 정도 수준, 67명 정도 수준을 심사 대상자로 이제 1차 스크리닝 과정, 네. 선발 과정으로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시작된 게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두 달. 네, 두 달이지만 두 달이지만 저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네. 일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그다음에 1월 12일까지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정말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1월 12일 날 4차 회의 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 좀 알려주시죠. 기준이요. 네. 기준은 일단 조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이었는지. 예, 기준은 저희가 일단은 국내와 국제적인 그 기여를 동시에 봤고요. 그러니까 국내에 어느 정도의 이제 민주주의에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어떠한 이제 그 기여점, 특별한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그 양쪽을 저희가 둘 다 보았는데,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한국의 어떤 함의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그 자체에 얼마나 이제 기여를 했는지를 저희가 중심을 두고 보았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보면서 또 어떠한 그 시사점이 무엇일까 이분의 우리한테. 활동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어느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저희가 100% 이렇게 공식적으로 투여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보면서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도를 이렇게 보는 과정 중에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의 현재와 미래의 어떤 사회에서 지금의 발전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일군에는 저희의 과거의 모습들, 우리 어떻게 60년대.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네. 독재나 탄압이나 이제 권위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어떤 젠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투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더 이런 것들이 참 양화해서 측정하는 게 일단 상당히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사과가 좋아, 배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하는 약간 그런 질문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과정에서 계속 내부적으로 좀 토론하면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어떤 활동을 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저희가 선정 과정 중에 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싶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맛있는 사과와 맛있는 배를 갖고 고민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게 썩은 네. 사과라든지 상화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 네. 처음에는 이게 저희가 좀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또 저희가 각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은 리스트나 이런 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정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상을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다는 말씀도, 맛있는 사과, 맛있는 오렌지, 맛있는 배 다 있었습니다. 결국은 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한 그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다른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영순 교수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첨언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국가도 이제 문턱은 넘어섰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 독재 정권 하에서 기본적인 어쨌든 선거 민주주의를 하고 제대로 네. 정권 교체가 되고 사람들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고 여기까지 이제 도달한 나라에서의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문제와 거기까지 도달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직관적으로 떠올리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했다 하면은 사실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한국의 이제 여러 민주화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하고 격려하는 게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이제 선진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이제 처음에 함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유지, 회복 이런 거에 영감을 준 정치인을 선발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까지 감안을 했을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한 정치인을 선정을 하면 그리고 그분이 다른 우리가 최초에 정했던 그런 민주주의 위해서 기여한 이거에도 부합한다면 이게 이상이 주는 임팩트를 특히 이제 첫 번째 수상자이기 때문에 크게 하지 않을까 이런 고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진행된 내용들 자세히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선발 국가 혹은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인권 활동가랄지 혹은 일반 정치인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근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 혹은 인근 국가들이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극우주의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인기 영합주의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라고 그러면 자유와 평등, 정의 뭐 그런 것들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EU 내에서도 사실은 괜찮은 정말 인권을 위해서 혹은 극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진 사례로 보자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후진 사례, 그러니까 저희 나라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어쨌든 70년대 맞습니다. 반민주 그렇죠. 반독재 투쟁했던 분들. 네. 네. 그래서 이제 후진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앞서가는 그런 민주주의라기보다도 기준치를 일단은 우리를 가운데 저희들 기준으로 넣어놓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구분 없이 이제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정하신 분들을 그러한 기준 하에 선진 국가 사례와 후진 국가 사례 혹은 그런 이제 활동하신 분들을 균형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노력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정된 마지막 최종 3차 이제 2차 3차겠군요. 3차 회의에서는 10명을 최종 10명을 선정해 보자.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6분의 1로 줄였네요. 네. 네.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네. 라고 해서 4차 회의 때는 이제 제가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선정할까 말씀드릴 때 사실은 이제 정치학 방법론, 사회과학 방법론에 양적 방법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방법론이 있는데 네. 질적인 방법론은 당연히 조금 주관성이 들어갑니다만은 다양한 분들의 생각들과 그리고 이제 선정 기준들을 점수화하는 건데 질적인 방법으로 일단 시작하지만 결국은 점수화하죠. 계량화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양적인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패, 정의 아니면 뭐 성평등 아니면 뭐 장애인 복지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5점, 5점, 5점 이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 측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그러면 모다 카운트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BC라고 하는데 네. 모다 카운트 방식은요. 네. 10명을 저희들이 5명을 일단 먼저 선정하는데 네. 5명을 5등에게는 1점을, 아하. 2등에게는 2점을, 2점을. 그 다음에 3등에게는 3점을, 그 다음에 4등에 잠깐만요. 2등이, 잠깐만요. 5등에게는 1점을, 4등에게는 2점, 3등에게는 3점, 네. 그 다음에 2등에게는 4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역으로. 1등에게는 5점. 네. 합산. 네. 나중에. 네. 그래서 이걸 보다 카운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음. 보다 카운트 BC라고도 하는데 흔히들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데서 이게 사용되고 있나? 흔히들 이제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 있죠.
예. 네, 아바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우승했던 있어요. 거.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개국, 40개국이 참여하면 전부 다 점수를 좀 복잡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5등 혹은 10등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점수의 1점부터 쭉 주는데 그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 선정해서 5명을,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오늘 그 최종 그 순위를 발표하나요? 아니면 5분을 무순위로 그냥 발표하나요? 5분 중에서 5분을 다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1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은 네. 그 부분만 드리나요? 그렇죠. 그렇게 아. 됐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제 그 논의 과정 속에서 두 분을 드리면 어떨까? 여성 혹은 남성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것도 이제 고민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들이 일단 한 명을 선정하고자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일 궁금한 거. 네. 예, 항상 우리 이런 거 제일 궁금한 거 있죠. 뭔지 아시죠? 상금이 얼마예요? 상금이요? 이거 이제 그 뉴스품에서 2천만 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노벨상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불 정도 되죠.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저희들 아니, 모르죠. 또 한 10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모르죠. 모든 거 네. 시작은 다 작게 시작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2천만 원이 아니고요. 2,000불이죠. 아니죠. 2만 불이죠. 2만 불에 2만 불. 이거 네. 2,500만 좀 원. 넘죠. 예, 예, 네, 2만 불. 2만 불로 하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상식은 여기 와서 하나요? 네, 시상식은 4월 17일로 기억합니다. 4월 네. 17일. 네, 그래서 수상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상자를 모시고 또 강연까지 들어보고 네. 그 기회가 된다면 이제 대학교를 선정해서 대학교 학생들과도 만날 수 학생들 있게끔 네. 그게 이제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어떤 좋습니다. 분인지 궁금하시죠? 5명이 누군지가 궁금하네요. 네, 지금 5명이 확정됐나요? 아니면 유튜브 인기 투표도 있나요? 네,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이제 이미 다 이제 생략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결정을 다 했습니다. 1등 정해져 있고 일단 5명 네. 공개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무작이죠? 순서 없는 거죠? 지금 순서가 있죠. 아, 5위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5위부터 아니 5위부터 발표할 때. 5위부터 발표할 때 이 방송 끝날 때 발표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먼저 할 거예요? 발표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네, 그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부터 보여드리면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일단 먼저 1등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 선정이 됐으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1등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김은순 선생님께서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모든 것을 고려해서 all things considered 네. 저희가 뉴질랜드의 이 직전 총리였던 자신다 아든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좀 조사를 자신다 네. 아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깊이 하셨던 최영준 선생님께서 자신다 아든이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첨언하고 네.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이 우리가 딱 들으면 일단 뉴스 메이커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스캔들도 없고 정치는 잘하셨을 테니 국내적으로도 큰 비평도 없었을 네. 거고 그리고 이제 대단한 강대국도 아니고 또 저기 변방에 있는 나라이고 조용한 나라고 네. 이런 분이 선정되면 야 나 그런 나라에서 수상하면 나도 그만큼 할 거야 이런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사실 저도 뉴질랜드 수상을 먼저 딱 고르셨다 그러길래 그 나라 가서 내가 영어만 잘하면 나도 할 것 같아. 너무 좋은 그렇습니까? 나라잖아. 한번 네. 들어보시죠.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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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저희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선정하는 절차에서 마지막 또 저희가 그 부분적으로 고려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스캔들이 있었냐 없었냐를 저희가 또 한 고려를 하기는 맞습니다. 했습니다. 있었으면 신문에 났으니까 저희도 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다가 또 정치를 하시다가 또 막판에 좀 안 좋은 부패라든지 다양한 스캔들에 얽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래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가 수상자를 딱 찾았는데 막판에 알고 봤더니 저희가 모르는 뭐 스캔들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상의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분들을 좀 찾아두고 그리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어떤 부패 스캔들이라든지 좀 다른 안 좋은 스캔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마지막 이제 리스트를 정했다는 말씀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 뉴질랜드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나라에서 여기서 그냥 수상을 뭐 2017년부터 뭐 2023년까지 이렇게 이게 뭐가 새롭나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지점.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바로 그 평범함이 이 수상자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큰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아하. 들어서 뭐 잘 아시다시피 딱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뉴질랜드의 40대 이제 총리를 지내신 분인데 그 시기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역시 코로나 있었죠. 네. 네. 근데 그 코로나 시기 동안 물론 우리가 K 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뭐 잘했다는 이야기를 뭐 듣는다 이런 뭐 이야기를 저희 스스로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잘했다고 또 평가를 받았던 곳이 뉴질랜드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빠른 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국경 통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사실 뭐 그런 어떤 자유주의 국가들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영미권 국가들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사실 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들 군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이 코로나 관리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곳이 또 뉴질랜드고 맞아요. 그때 이렇게 강력한 통제를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잘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어떤 어떻게 보면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 잘 안 듣는 개인적인 민주주의 시민들을 상대로 자유주의 그렇게, 국가 얼마나 말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예. 나 백집 맞기 싫어? 나 예. 왜 못 나가게 해?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마치 어떤 국민들이랑 대화를 할 때 집에 있는 편안한 옷을 입고 제가 지금 거리두기 해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 고생 많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언니 리더십, 누나 리더십 혹은 마치 국민의 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한 것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뭐 어떤 이런 권위주의적인 통제가 아니라 소통을 통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어떤 이런 코로나의 어떤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눈에 좀 띄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전에 루즈벨트 그 대공황 시대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노변 정담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유튜브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그때 없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에 없었던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네. 그런 끊임없는 소통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2019년도에는 크라이스트처치 그 총격 사건이라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모슬렘에 대한 증오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총기 사건이 있어서 사실은 나라가 크게 분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였었는데 그런 시기에도 먼저 가서 안아주고 이제 본인이 모슬렘의 그 이슬람 어떤 교도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복장을 하고 가서 안아주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 뉴질랜드가 문제이고 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좀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총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미국 잘 아시겠지만 총기 규제 얼마나 어려운 사실 이 뒤에 얼마나 많은 폴리틱과 정치가 사실 개입돼 있는 건데 그 과정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수습하면서 총기 규제라고 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게 만드는 사실은 그 일련의 과정도 사실 굉장히 좀 뉴질랜드가 총기 소유가 자유화된 나라인가요? 저도 이거 잘 몰랐었는데 처음 듣는 깜짝 놀라고 그렇죠. 있어요. 총기가 어느 정도는 그 자유 뭐 미국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다 소유하고 개인 할수 소유가 있었던, 가능한 네네. 나라군요. 맞습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자신다 아덴 총리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굉장히 어려운 성과를 또 이뤄내기도 저도 했습니다. 요 대목은 봤었거든요. 뉴스에서 그 저기 뭐라 하지 히잡 같은 히잡. 거를 쓰고 맞습니다. 가는 걸 맞습니다. 보고 네. 어우 극소수잖아요. 그게 네네. 무슬림은 아주 극소수고 절대 다수의 기독교도 앞에 수상이 너무 제 생각은 네네. 너무 나갔다. 네. 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용감한 여성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히잡을 쓴 것에 대해서 누군가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뜻함과 소통으로 계속 풀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좀 마음이 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어떤 반대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분의 그 지지도가 거의 60%까지 올라요. 네, 그런 신문에서 나왔었어요. 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높은 총리의 지지도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엄마로서 또 그 자기가 수상인 도중에 아이도 낳았고요. 그 아이 낳아서 6주 동안 평범한 사람처럼 또 휴가를 가지면서 또 국민들과 그 휴가 중에도 소통을
산후휴가. 맞습니다. 산후휴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범함. 그럼 뭐 정치인은 육아휴직 가지면 안 되나? 정치인은 아이 낳으면 안 되나? 정치인은 이렇게 그냥 슬플 때 누구 함께 슬퍼해주고 누구 안아주면 안 되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어깨에 제가 조금 힘이 들어가고 뭔가 좀 권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평범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얻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눈에 띄었고 우리나라는 멀쩡한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뽕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몸에 안 배 있는 거죠. 저는 딱 그렇죠. 한마디로 그건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 머릿속에 민주주의란 게 개념으로는 있을지 모르나 체화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 기부스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이제 지시하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사람은 어릴 때 민주주의를 못 해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네. 들죠.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 수상 이분은 사실 10대 때부터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이렇게 대학 졸업 다 하고 혹은 사회생활 좀 하다가 정치를 시작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10대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정당에도 가입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80년생이신데요, 이분이. 이미 한 뭐 30대 초반쯤 되면 뭐 정치 생활이 벌써 10년 이상 정당 생활을 했고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30대 초반이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되게 굉장히 건강한 토양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본인이 그렇게 또 육아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면서 이것을 또 법안으로 연결시켜. 그 워킹맘들이 뭐가 필요한 걸 본인이 제일 너무 잘 알지 알고 있는- 않겠습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생활 정치가 생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다시 정치를 만드는 정책과 정치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사람 사는 게 똑같죠. 뭐 새끼 밥 사람은 먹고 하는 똑같은데. 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평범함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는 없는 평범함 이런 느낌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수상자 선정 동기는 뭐 딱 정해져 있네요. 한국의 그렇죠. 현실 정치가 그대로 반영돼 있네요. 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렇게 그렇게 되네요. 제 네. 마음에 또 네. 그런 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추천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추천 사유 혹은 이제 추천서 혹은 뭐 추천 사유겠죠. 네. 임기 중에 출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그리고 의 아이콘으로 인권 확대에 기여를 했으며 그 다음에 총기 난사 이후에 빠른 그 총기 규제 법안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친화력 소통의 모습으로 미래 정치인의 귀감이 된다라는 그런 그 결과 추천 사유를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제 네. 성격이잖아요. 저기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예요. 네. 뉴질랜드의 남자들이 너무 남녀가 평등해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런대요. 네. 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우리보다는 훨씬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율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그런 얘기를 네, 뉴질랜드에 네. 있는 그 이민간 남자친구들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렇겠죠. 한국 남자 기준으로 보면 그럴 뉴질랜드 수도 그 있을 백인 텐데. 남성들도 네. 너무 성평등이나 이런 게 이렇게 어쩌다 보면 여성이 좀 더 이렇게 우월 사회적 지위가 대접을 더 받는 입장에 가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내가 결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남성도 어느 사회나 그런 남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네. 따지면 네. 이제 뉴질랜드가 너무 성평등이 잘 돼서 남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배우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그건 도출할 수도 아닌데, 있고 예.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가 이렇게 성평등 정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높으니까 뉴질랜드를 배우자 이런 결론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제 그분 견해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대표성 없는 얘기를 하나 좀 첨언하려고 하는데 네, 네, 네. 우리 해볼까요? 이거 네, 재밌죠. 소개해 주시죠. 유튜브에 이런 얘기 하셔야 예, 돼요. 제가 이제 선정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하고 나서 우연히도 뉴질랜드에 그냥 사적인 여행 계획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를 간다고 했더니 선정위원회 내부에서 잘 됐다. 그러면 가거든 뉴질랜드의 평범한 시민을 만나보고 그때 이미 이제 자신다 아든이 우리 숏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5등 안에 들어 있었고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뉴질랜드의 평범한 시민들은 이 자기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어떻게 생각 이미 이제 그때 퇴임 직후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 분을 이제 아주 비공식적인 인터뷰인 거죠. 이제 이런 데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양반의 풀네임이나 아니면 사진도 사실은 있는데 그런 걸 밝히기는 어렵고 그냥 에피소드처럼만 말씀을 궁금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그 뉴질랜드의 제일 큰 도시죠. 오클랜드라고 하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거기 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 제일 큰 도시에 가까이 있는 섬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연세를 정확히 물어본 건 아닌데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쯤 되는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제 비공식적으로 뉴질랜드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제 자신다 아든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했더니 훌륭하다. 그러니까 수장으로서 굉장히 일을 잘했다. 그리고 아주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한국에서보다는 국제적으로 훨씬 더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종의 셀럽 같은 사람이고 자신다 마니아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원장님이 물론 뉴질랜드 총리라시면 더 잘하시긴 하겠으나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무난한 나라에서 무난하게 그냥 총리하고 물러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름은 마이클이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물론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뭘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최영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무슬림 그 모스크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진정성 있고 친화력 있는 태도로 그 이제 총격 사건을 당했던 한 5-60명 죽었죠 그때 그 이제 그 무슬림 사회를 포용하고 그 사회가 분열로 가는 걸 막고 인종 혐오가 더 이제 번지는 걸 막은 그런 활동을 한 거. 그다음에 이제 임기 중에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게 일가족 양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그게 사회의 규범이 돼야 된다. 이런 거를 몸소 보여준. 그리고 일가족 양립을 해도 자녀를 키우는 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고 기쁨이잖아요. 그거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걸 이제 몸소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2018년인가 유엔 총회 아기를 데리고 안고 갔어요. 네, 그것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인류 최초의 퍼스트 베이비,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베이비 딸이긴 했는데 퍼스트 베이비였고요. 근데 남편이 방정석에서 이제 아기 꼭지 물은 아기 안고 있는 장면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에 타전되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막상 뉴질랜드 시민한테서 나온 얘기는 그런 얘기에 앞서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전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잘 표가 안 나는 건데 이런 뉴스성이 약한 건데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걸로 유명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의외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훌륭했다.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섬세하게 편 게 훨씬 이제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자신다 아드는 실제로 아동 빈곤 퇴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중저소득층 가정의 특별 아동 수당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가정만 보편적인 지원이 아니고 보편적 지원이 이미 있고 그건 있는 건데 그거보다 중저에 대해서 더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무상급식 그 중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무상급식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근로소득공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동 가진 가정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뭐 이런 걸 했고.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네요.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도 했고 그 이전에 그 국민당 정부 보수 정부였는데 거기서 이제 계획하고 있던 감세 정책 이런 거 철회하면서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빈곤층을 위한 주요 복지급여 이런 거를 올리고 이게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나 하시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육자로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수상이 되고 이렇게 일을 잘한 것 자체가 너무나 학생들한테 좋은 롤모델이 되는 거에 자기는 너무나 그걸 기쁘게 생각을 한다고. 자기 학교의 여학생들 그다음에 자기 딸들 이런 손주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 이런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보고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딸이 있느냐 했더니 딸이 있고 34살인데 뭐 이미 아기가 둘이 있고 그래서 우린 출산율 떨어져서 정말 걱정인데 하여튼 뭐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랬으면 그 사회에서 어찌됐든 세금을 많이 내는 그룹일 거라고요. 중산층 이상이라고 봐야죠. 봐요. 많이 예. 내는 그룹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기 돈을 많이 내갖고 저소득층에 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예.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그분이 마이클이랑 그분도 굉장히 맞습니다. 훌륭하신 저도 분 같아요. 마지막에 그 얘기, 당신의 예. 그 균형 있는 견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감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로서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나쁜 얘기, 좀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게 나올 법도 한데 너무 좋은 말씀만 하시니까 그래서 임기 말엔 인기가 많이 떨어졌던데요. 그랬더니 정치인의 운명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죠. 집권 초기에 인기가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가. 현실에서 자기가 정책을 다루다 보면 당연히 인기는 떨어지지. 그래서 아니 그럼 싫어하는 사람은 왜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식상한 거겠지 뭐.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혹시 노동당원이냐 네. 그러니까 안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 노동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노동당원이냐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급상 아닐 것 같아요. 중산층 남성 그다음에 연세도 꽤 있으시고 그다음 노동당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여튼 어떤 뉴질랜드 사회에서 이 자신다 아든 총리가 가진 그런 어떤 지지, 존경 이런 거에 한 일단이긴 하겠구나. 물론 이것도 속물적인 질문을 한번 대표성 해볼게요. 없는 스토리. 미모에 예. 미모에 그다음에 40대 총리에 조사가 좀 부실해가지고 스캔들을 못 찾은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조사할 때 굉장히 걱정했던 게 상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어떤 굉장히 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 훨씬 리스크가 크고요. 그렇죠. 예,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소위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많이 투명화되고 이미 오픈돼 개방화돼서 있죠. 이 저널리즘이 못 찾아내는 그런 밝혀지지 않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 양반에 조사를 했는데 네. 이런 이제 뭐 정적의 반대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나 그다음에 이제 말기에 인기가 떨어졌던 주요한 원인은 인플레가 그렇죠. 굉장히 네. 이제 높아졌고 그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전 세계 인플레 모든- 높아지는 게 어쩔 수 네, 없는 네. 측면이 있고 실업률 높아지는 것도 한 정부의 정책 가지고 사실 이게 커버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이게 큰 흠결은 발견하기 어렵다 네.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정책은 어땠나요? 동성애, 동성애요. 아니,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어때요? 이 사람 이제 17살 때부터 노동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본인을 소셜 데모크라트 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몇 번 밝힌 걸로 알고 자기 있습니다. 임기 중에 그거를 그 동성 결혼을까지 유지된다 허용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뭐 강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그러지는 보죠. 않았다고 알고 이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신 분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네. 한마디만 첨언하면 네, 약간 이제 말씀하시죠. 계속 원장님이 의심하시면서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나 함의가 큰 사람을 뽑으려고 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저희는 받으니까 확 그렇게 기대를 들려. 하기에 저런 분이 이 저출산 사회에 아기 안고 오면 네. 우리 사회의 그런 뭐 일가족 양립이나 저출산이나 아니면 뭐 여성의 정치 참여나 그거에 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을까 이런 고려가 꽤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정말로. 네.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선정하고 나서 추후에 한번 그분의 정치적인 그 연설들 있잖아요. 네. 다양한 연설들을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취임사부터 고별사까지, 이임사까지 제가 보고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이후에 이제 행한 연설 제목이 He is not who we are. 예요. 그 테러범. 네. 그래서 그는 절대 우리 아니. 뉴질랜드의 가치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문화, 정치 문화하고는 그 민주주의적 가치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발을 붙일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 메시지인데요. 그러면서 이 연설이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 이제 유엔에서의 연설문 저희 그 4개를 분석해 보면서 느낀 것은
상당히 그 언어 구사나 그리고 레토릭 구사에 있어서 말이죠. 상당히 그 포용과 배려와 그 다음에 그 소통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참 말을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하버드 연설도 좀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그분의 그 친화력이랄지 혹은 배려 그리고 함께 그 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자기 자신을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멘탈리티 혹은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이게 물론 저희들이 선정하고 나서도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 혹은 어떤 의미일까도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단언컨대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런 계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선정하면서 또 한 가지 자랑스럽게도 아까 주신 것처럼 김영순 교수님 어느 그 선정위원회가 아마 그 선정위원이 가가지고 국민 한번 한번 조사해본 인터뷰까지 해본 거는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인터뷰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1위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선정하고 나서 만약에 부패 스캔들이 발표가 된다, 알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박탈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아니요. 네. 사퇴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사퇴하는 게 맞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꺼이 사퇴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하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라서. 네, 기꺼이 저희들은 저희가 상금도 어디서 마련해와야 돼요. 아니 근데 정말로 사죄를 털어서. 이 정도의 선진 국가에서 정치 경력이 그 정도 쌓여서 드러나지 않은 스캔들이라면 없다고 말하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1위를 말씀드렸으니 5위까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좀 아쉽게 탈락한 나머지 맞습니다. 4분 맞습니다. 한번 보죠. 네. 그래서 1위는 저스틴 아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위는 일한 오마르 미국인이시죠? 미국 의원이십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는 말루 가르시아 안드레이드 혹은 영어 발음인데요. 사실은 이제 스페인어니까 안드라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틀라나 좀 발음이 어려우네요. 치아노스카야. 네, 그래서 이분은 벨라루스죠. 네, 벨라루스. 여기 러시아랑 아주 밀착돼 있는 나라 아닌가? 독재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 유럽 최장의 독재자가 있는 나라라서. 네, 맞습니다. 이분이 제일 힘들게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사실은 가장 강도 높은 탄압에 계신 분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이겠네요. 네. 3위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3위는 멕시코 분이에요. 멕시코 인권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여성 인권 그들 얘기하는 요즘들 이제 많이 그 여성들만 그 대상으로 살해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특히 이제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페미사이드 혹은 페미시드 그런 그 사회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멕시코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밝혀진 것만도 한 40건 이상 되는데 밝혀지지 않은 혹은 행방불명된 여성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성의 그 페미시드 운동이 아니죠. 페미시드 현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방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여성 인권 그다음에 그 가족들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위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분은 지금 4위 잠깐 또 한번 언급을 드리면 4위 이분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 선거가 입증은 안 됐습니다만은 부정 선거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남편이 사실은 이제 그 살해가 됩니다. 대신 나왔습니다, 이분이. 대신 야당 대표로 나오셔서 경쟁을 했고 그리고 전형적인 우리나라 60, 70년대의 모습이네요. 그럴 수 있죠. 혹은 필리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5위는 이제 그 이스마엘 모레토 코토 이분이 어떤 분이시죠? 이분은 이제 온두라스의 신부님이십니다. 그러니까 58년생이시고 예수회 이제 소속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온두라스
이분은 대사관 추천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쪽 좀 특이한데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현 정권과의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봤지만 최소한 저희 서치로는 발견되진 않았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고 온두라스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 거의 절반이 빈곤층에 가깝고 절대 빈곤에 가깝고 그리고 독재 정권이 이제 꾸준히 있어왔던 곳인데 이 곳에서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을 만드셔서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와 이 독재 정권의 잘못을 알려가지고 실제 이제 동료가 살해당하기도 했고 본인도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당하시면서도 그냥 꿋꿋하게 본인의 할 일을 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신부님이셨습니다. 저희가 서치할 때는. 네. 그래서 3위, 1위, 2는 선진 사례 혹은 저희들보다 앞선 그 민주주의 국가, 뭐 앞섰다기보다도 어쨌든 민주주의는 먼저 시작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 평가에서 민주주의 평가에서 우리보다는 좀 아래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진 사례라기보다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국가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저신다 아렌과 이란 오마 케이스는 뉴질랜드와 미국을 대표하지만 3위, 4위, 5위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살해 위협을 꾸준히 받고 열심히 네, 여전히 본인의 받고 있고요. 생명이 위태로울 수 네, 있는 그 생명을 거의 뭐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다 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그 3위, 4위, 5위 애석하게도 이렇게 그 위치가 이제 3위부터 5위까지로 됐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다시 또 네, 맞습니다. 다루고 네, 더 그런 생각을 좀 검토하고 하고 그래야 될 있습니다. 필요가 있을 뿐더기네. 예, 근데 네, 2위에 그렇죠. 있던 일란 오마라는 분 이름만 봐도 일단 무슬림인 것 같은데 잠깐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분은 그 이제 미국 우리 그저 김영수 교수님께서 추천하셨죠. 제가 조금 네. 깊게 조사를 했었는데 이분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의 무슬림 여성. 근데 미국 국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난민으로 이제 미국 국적을 그렇죠. 취득을 한 난민으로 거죠.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선진민주주의 사회, 그다음에 약간 개발도상국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걸쳐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신분이고 미국 하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난민 1세대인데 예. 벌써 하원 의원이 예, 돼요? 예, 예.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도 예. 굉장히 열린 나라네요. 1세대, 일- 2세대, 1.5 2세대. 그러니까 그 외에 본인이 자녀- 이민 온 거니까 어렸을 그렇죠. 때 이민 온 거죠. 그러니까 1.5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부모랑 되겠네요. 이민을 난민으로 이제 와서 미국적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도 존재 자체가 이제 난민에다가 무슬림에다가 미국에서 그다음에 여성에다가 청년이기도 하거든요. 30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가 없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이 양반은 미국 정치에서 누락되기 쉬운 여러 가지 소수자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 진입해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미국의 있습니다. 그 하원이 어찌됐든 소선구제인데 네, 예. 이분이 지역구가 어디예요? 이렇게 미네소타. 마이너리티를 다 긁어모은 걸로만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미네소타에서 민주당 후보로 그렇죠. 나가서 그럼 미네소타가 좀 진보적인 지역이긴 한가요? 그 이전에 계속 그랬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때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인가 봐요. 개인적으로. 안 그러고는 개인적으로는 다들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이죠. 이분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AOC는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오카시아 코르테스 그런 네. 사람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팬덤도 많고 그렇다고 할 수 있을 안 것 그러면 이렇게 같습니다. 마이너리티 요소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극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래도 그러게, 우리 맞습니다. 사회보다는 하여튼 소수자가 이 정계 입문하기 좋은 거 아닌가. 또 그런 어쨌든 느낌이 들어요. 당의 지원이라고 하는 예, 게 예.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 후보로 뽑아줄 수 있고. 네. 이분도 또 그런 것 내년에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그럴 분들이에요. 수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변하고 있는 아이덴티티처럼 정책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15달러 그 최저임금 정책 이런 것도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그 외교위원회 소속이었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과도한 친이스라엘주의 이런 거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바람에 그게 공화당 우위였었는데 거기서 공화당 그 전체 의결로 이 사람을 이제 외교위원회 축출하고 의회 내 상임위에서 축출당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민주적인 측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소수자를 덜 대변하고 있는 측면 이런 거에 대항해서 프론트에서 싸우고 있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정치의 개방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네. 네. 오히려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쪽으로 이런 사람이 양쪽이 다 국회의원이 될 존재하는 가능성은 거죠.
단은하 근데 제로입니다. 저희 자스민 이자스민 의원이 있기는 있었죠. 아 그래도 뭐 비례이긴 그거는 하나. 뭐 제가 네. 구색 맞추기고 네.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사례 위협을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본국 니네 이분도. 나라 가서 니네 나라 문제나 네, 본국으로 해결해라. 돌아가라. 그렇게 미국이 문제가 소말리아로 많다고 돌아가라. 얘기하지 말고 소말리아 가가지고 네. 소말리아 문제부터 해결하지 그래. 뭐 이런 식의 우리나라에서 뭐 비아냥. 북한 문제 얘기 잘못하면 너 북한 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받고 사례 네. 위협도 많이 받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위부터 4위까지는 지금 사례 위협을 모두 5위까지는 사례 위협을 모두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1위는 지금 일단 그래도 목숨 위협을 안 받고 정치한 분은 맞네. 1번 우리 가장 평범함이 무기셨고 2번 네.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살해 위협을 저는 2번부터 받으시거나 받으시는. 2번부터 5번은 저는 가라면 싫은데 1번을 가라 그러면 저도 갈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뭐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네. 부러운 나라에서 또 이렇게 개혁을 하고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불편까지도 다 이렇게 좀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네. 그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 주는 큰 시그널이 된다는 느낌도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 1차 회의, 2차 회의 때 사실은 그 거론되신 분이 있었어요. 공통으로. 엘렌 존슨 서리프라고 하는 리베리아 전 대통령이에요. 잘 아세요? 리베리아면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입니다. 흑인들끼리 모여서 라이베리아. 독립했던 네, 라이베리아.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전직 대통령이신데 네.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패가 심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심한 사회적 갈등이 심한 국가였는데 리베리아를 퇴직할 때 2번 연속으로 이제 그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나올 때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머니 혹은 국가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민주주의 발전을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사회 갈등을 또 이제 많이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저희도 이제 이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 배제한 이유가 있었죠. 일단 노벨상을 네, 받으셨고요.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네. 중국 수상 금지.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을 우리까지 꼭 우리가 격려를 드리는 해야 그러니까 노벨상은 상의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장 같은. 그러니까요. 예. 그 노벨상 이후에 작은 음. 그러니까 노벨상 다른 상을 받는 거는 좀 의미가 약할 것 같아서 노벨상 수상자는 저희는 거의 제외를. 네. 당연한 얘기고 네네. 그 빌 게이츠가 노벨상 못 받는 이유가 그 사람이 못 가진 게 국어 하나밖에 없어서 안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그 심사 그 위원회를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의 어떻게 보면 위상 혹은 어떤 그런 역할이 전 세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DM에서 이제 VDM 인스티튜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다,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콘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각국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소수자 보호 그러면서도 이제 그 평등이나 자유 그러한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회자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상이 국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이제 조금씩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저희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기 전에 꼭 말씀 좀 한 번 더 주시고 있는 거 있으면 전해 주시죠. 예, 뭐 사실 그 10분, 이 5분 이 외에 계신 분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디스 혹은 유디스 살겐티니라고 하는 우리 유기를 네덜란드 하셨습니다. 유기하신 분이지만 뭐 유기라고 하는 순위는 사실 큰 의미는 맞습니다. 저는 없다고 네. 생각하고 근데 이분도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제 정치를 하시면서 이제 헝가리가 점점 권위주의적이고 보수화되고 통제가 강화될 때 유럽 연합의 한 국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시면서 혼자 이제 리서치도 하시고 보고서도 내시고 이제 이런 그 활동한 것도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 이후에도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셔서 아마 이분도 뭐 말이 유기이지
어디에 순위가 있으셔도 괜찮은 분이셨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민주주의를 공언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콩에서 계속 민주주의 네. 투쟁을 하고 투쟁하시는 있는 분. 네. 뭐 네이선 로라든지 뭐 이런 맞습니다.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참 뭐랄까요, 이제 막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좀 숙연해진다고 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보내고 있는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그런 하루를 오늘 살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 반대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조금 더 간절함을 가지고 조금 더 하루하루를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총선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조금 저희 이 상이 좀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예,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보통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 갖는 첫 번째 생각은 무관심 아니면 혐오인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점점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하여튼 학생들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질 테니까 하여튼 차선 아니면 차차선 아니면 차차차학이라도 하여튼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하고 참여를 하고 심판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저조차도 정말 이제 마음 둘 데가 없는 요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예전에는 이런 나라는 좋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여기를 향해서 가면 된다. 주로 이제 유럽 나라들을 많이 예로 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어디를 봐도 이 나라 민주주의는 참 괜찮으니까 우리가 배우면 된다, 이런 나라도 없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정치적 양극화와 하여튼 혐오와 이런 게 만연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막상 민주주의에 기여한 정치인을 찾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이런 이제 어쨌거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많은 결함이 있지만 인류가 발명해낸 최선의 정치 지금까지는. 적인 가치와 제도인 셈인데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숙연한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희망이 없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이 그런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의지나 어떤 선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북돋우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 상이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언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역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배제된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배제된 상황에서 상이 정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언급한 중에 제가 아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1등 하신 분은 내가 이제 언론에서 봤지만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뉴질랜드의 여자 수상이었다고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이 상을 만드는 뉴스핌에 대해서 다시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중들이 허구나 정치 뉴스를 들여다보는 거라고는 헤드라인 나오는 걸 봐요. 근데 이분들이 언론에서 충분히 한 번씩이라도 언급이 됐다면 저같이 신문 보는 사람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모른다는 얘기는 제가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신문 서너 개를 보는 사람인데 제가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기억력이 나쁘거나 아니면 신문에서 안 다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다뤄진 사람 없잖아요. 맞죠? 네. 저기 아덴 이분 빼고 나면 없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의 언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론의 기능 중에 분명히 하나가 뭐냐면 국민에 대한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뭔가를 좋은 정보를 올려주면 읽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네. 우리도 다음 지도자 뽑을 때 이런 사람 뽑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 다뤄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을 언론사에서, 뉴스핌이라는 데가 뭐 대단히 돈을 많이 벌고 큰 그런 거대 언론이 아니잖아요. 작지만 이런 씨앗을 뿌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우리 언론에 다뤄진다면 이분이 충분히 재조명 받고 있겠죠. 그 나라에서는. 네. 그러나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알게 해주는 이런 상의 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 유튜브를 쉬고 있는데 힘이 들어서 쉬고 있는데 오늘 거론된 분들을 또 제가 좀 자료도 받고 선생님들한테 받고 자료를 잘 만들어서 시리즈로 계속 전 세계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 우리 좀 보고 배웁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을 사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1등부터, 그러니까 1위부터
1위로 선정되신 자신다 덴부터 저희들이 이제 12위로 선정되신 나탄로까지 홍콩 분이죠. 네, 홍콩 분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을 소개해 드리고 일주일에 한두 분씩 매주 소개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아까 우리 최영준 교수님 주신 말씀이 참 저희들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말씀 주실 때 울림이 있었었는데 우리의 하루가 참 나에게는 편안한 하루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참 힘들고 생존하기 힘든 어떤 하루하루 혹은 한 끼일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늘에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국가 혹은 지역 혹은 사회 혹은 가정 혹은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좀 많이 소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요. 그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는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연학과 함익병의 폴리티컬 메디신 지금 시작합니다.